이게 얼만데 이래. 최태산 회장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청자 꽃병이 흩어져 있었고 박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최 회장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민준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최 회장은 가정부를 시켜 지은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초대였지만 지은은 그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유물인데 어쩔 건가?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배상?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최 회장은 팔짱을 끼고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부터 지은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는 더 가혹했습니다. 12가지가 넘는 반찬이 격식에 맞춰 놓인 상차림 앞에서 지은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젓가락을 그렇게 잡으면 어떡해. 우리 집안은 3대가 예법을 지켜왔어. 최 회장은 지은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지적했습니다. 국그릇을 드는 순서가 틀렸다고, 수저를 놓는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집안 교육을 안 시키셨나 보지?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평범하게? 그게 무슨 뜻이야? 솔직히 말해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지은의 집안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 직업은 무엇인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돌아간 뒤 최 회장은 가정부 김순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일은 민준이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못마땅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가씨 괜찮아 보이던데요. 당신이 뭘 알아? 집안격이 안 맞아.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손자를 위한 일이라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 회장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최 회장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만나자. 민준이 몰래.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시내 한복판, 1인당 식사비가 30만 원이 넘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부드러웠지만 지은은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몇 마디 대화가 오간 뒤 최 회장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이 민준이와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지은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준 씨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사랑? 그게 밥 먹여주나? 최 회장은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3억 원. 이거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당신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 지은은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표를 최 회장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전 돈 때문에 민준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하지만 현실은 냉정해.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봐. 당신 생각보다 고집이 세네. 회장님,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을 나간 뒤 최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수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립탐정을 불렀습니다. 박지은이란 여자 있어. 뒤를 캐봐. 아주 철저하게. 사흘 뒤 두툼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최 회장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박지은의 아버지 박용철, 20년 전 중소기업 사장이었다가 파산. 역시 몰락한 집안이었어. 최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파산 원인 최태산 계열사의 일방적 계약 파기.
당시 박용철의 회사는 최 회장 계열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였습니다. 대규모 계약을 맺었지만 최 회장 측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미 설비 투자를 마친 박용철의 회사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최 회장은 20년 전 그 일을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사업이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었어.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우연히 할아버지와 지은이 식당에서 만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을 추궁하자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청자 사건부터 수표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할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자 최 회장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왜 지은이한테 그러셨어요? 손자 걱정이 한 일이야. 뭐가 문제야? 손자 걱정? 이게 걱정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돈으로만 봤죠. 지위로만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 방식이 틀렸다고? 최 회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틀렸어요. 할아버지가 지킨 건 집안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할아버지야말로 사람 마음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만약에 계속 지은이를 괴롭히면 전 이 집 나갈 거예요. 할아버지랑 인연 끊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최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선택하세요. 지은이냐, 저냐? 민준은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 서재는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책장 사이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먼지 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40년 전 일기장이 나타났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젊은 날에 자신이 쓴 글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 회장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오늘 그녀를 다시 만났다. 공장 앞에서 우연히. 젊은 날에 자신이 쓴 글씨는 설레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고 그녀는 재벌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1986년 1월 5일. 장인어른이 나를 쫓아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저택, 대리석 바닥, 차가운 시선.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너 같은 놈은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젊은 최태사는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꼭 성공해서. 닥쳐. 꺼져. 장인어른은 경비를 불러 그를 끌어냈습니다. 일기장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다짐한다. 내가 언젠가 성공하면 절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마음을 보겠다. 장인어른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 최 회장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쓴 편지. 최 회장은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태산 씨,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난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당신의 가난한 모습이 아니라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니까요. 최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지방과 의절하면서까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지는 결혼 10년 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기쁘지만 가끔 걱정돼요. 당신이 예전에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최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세요. 제발이요. 최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장인어른, 그 사람과 똑같아진 자신. 지은에게 한 행동은 40년 전 장인어른이
자신에게 한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야? 최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증오하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가 뜨자 최 회장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나 좀 만나줄 수 있나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이 들어서자 최 회장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양복 대신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커피 잔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나 잘못했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지은이 당황해서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험한다면서 정작 시험대에 오른 건 나였어요. 최 회장은 40년 전 일기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가난했을 때 장인어른에게 받은 모욕, 그때 다짐했던 약속,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약속. 근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일도 알게 됐어요. 20년 전 일.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당신 아버지 회사가 무너진 거 맞죠? 그건 변명하지 않겠어요. 내 잘못이에요. 최 회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 빌고 싶어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잡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최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었습니다. 회장님, 전 처음부터 회장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왜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회장님도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를 사랑하시니까 걱정되신 거잖아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나는 그냥 교만했어요. 지은은 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최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오후 최 회장은 박용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좁은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박용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최태산이라고 합니다. 박용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용철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좁은 거실, 오래된 소파, 낡은 TV. 최 회장은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용철은 최 회장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용철은 놀라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20년 전 제 회사가 당신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아닙니다. 늦었지만 바로잡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손해액의 2배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했습니다. 박용철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은 잊었습니다. 아버님. 최 회장은 처음으로 박용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제 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박용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최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딸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용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제 손자가 복을 타고난 겁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찬 예식장에서 최 회장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걸. 최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박용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 우리 손자가 당신을 만난 건 이 집안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은 평범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최 회장, 민준, 지은, 박용철. 할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최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가르쳐준 거지. 시험이란 게 참 묘하더구나. 무슨 시험이요? 남을 시험하려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법이야. 박용철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건배합시다. 아이고, 사돈 어른이라니. 그냥 편하게 불러요.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음 착한 며느리를 만났어요. 손주도 곧 태어나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저택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제 합격한 것 같소?